2025년 한국의 방산 수출 점유율이 전년 대비 83% 급증합니다. 세계 8위에서 단숨에 4위로 뛰어오른 겁니다.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다음이 한국입니다. 2026년 수출 전망은 377억 달러, 우리 돈으로 56조 6천억 원,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60조 원어치를 주문했고, 중동에서는 천궁이 미사일이 96%의 유격률로 실전 검증을 마쳤습니다. K9 자주포는 11개국이 도입해서 사실상 글로벌 표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 수출국으로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어떻게 방산 수출 세계 4위가 됐는지, 무기별로 성능과 가격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이 성장의 이면에 있는 약점까지 솔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한국의 방산 수출 점유율이 전년 대비 83% 급증합니다. 세계 8위에서 단숨에 4위로 뛰어오른 겁니다.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다음이 한국입니다. 2026년 수출 전망은 377억 달러, 우리 돈으로 56조 6천억 원,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60조 원어치를 주문했고, 중동에서는 천궁이 미사일이 96%의 유격률로 실전 검증을 마쳤습니다. K9 자주포는 11개국이 도입해서 사실상 글로벌 표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 수출국으로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어떻게 방산 수출 세계 4위가 됐는지, 무기별로 성능과 가격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이 성장의 이면에 있는 약점까지 솔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세계 무기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냉전 시절 나토 유럽 국가들은 약 5만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소련 진영의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7만에서 8만 대, 양쪽이 엄청난 군사력으로 배치하고 있었죠. 그런데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유럽은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행복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전차 공장을 닫고 국방비를 줄이고 군수 산업 인력을 해산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 비포의 전차를 다 합쳐도 1000대가 안 됩니다. 이탈리아는 가용한 전차가 50대 수준이에요. 나토 회원국 중 GDP 2% 국방비 기준을 지킨 나라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유럽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독일은 국방비 목표를 3.5%로 올렸고, 폴란드는 GDP 대비 5%까지 국방비를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무기를 사고 싶어도 살 곳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요? 미국도 소량 주문 생산 체제입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체급이 비슷한 적과 전면전을 치른 적이 없었거든요. 유럽 방산업체들은 이미 생산 라인을 축소한 지 오래입니다. 납기가 3년에서 5년. 무기가 급하게 필요한 나라들에게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모든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는 겁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1953년 이후 70년 넘게 전쟁을 준비해온 나라입니다. 서울이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40km, 2천만 명이 사는 수도권이 적의 포사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단 한 번도 방산 생태계를 해체한 적이 없습니다. 전차 약 2,300대, 자주포 약 2,000대. 숫자로 보면요, 이걸 합치면 유럽 빅4 전체를 압도합니다. 여기에 한국의 또 다른 감점이 있습니다. 금속, 기계, 전기전자, 반도체, 화학, 이 모든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부산에서 경남까지 원자력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기계공업단지가 차로 한두 시간 거리에 모여 있습니다. 모든 부품이 그 안에서 조달됩니다. 미국은 부품 하나를 조달하려면 대륙을 횡단해야 하지만 한국은 하루 안에 모든 부품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겁니다. 70년간 쉬지 않고 가동해온 방산 생태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인프라, 그리고 실전을 전제로 개발된 무기체계,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결과가 바로 K방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들이 세계 시장을 사로잡고 있을까요? K방산의 첫 번째 주역은 K2 흑표 전차입니다. 이 전차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게 된 계기, 꽤 극적입니다. 2022년 2월 초,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이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에이브럼스 전차 250대 판매를 발표한 겁니다. 한국 방위산업계는 실망했습니다. K2를 폴란드에 팔아보고 싶었는데 미국에 밀린 거죠. 그런데 딱 2주 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폴란드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자국이 보유하던 구소련제 T-72 전차 수백 대를 우크라이나로 보냈어요. 당장 눈앞의 전쟁을 막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국 방어에 쓸 전차가 없어진 겁니다. 미국 에이브럼스는요, 납품 시기가 언제인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국이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군용으로 만들고 있던 K2를 당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폴란드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해 K2의 성능과 화력을 직접 확인하고 2022년 8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첫 번째 K2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K2 전차 대당 가격은 약 1,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5억 원입니다. 미국의 M1A2 에이브럼스는 대당 2,500만에서 3,000만 달러, 375억에서 450억 원 수준이죠. 독일의 네오파르트2 A8은요, 노르웨이에 대당 약 3,000만 유로, 521억 원에 팔았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K2는 에이브럼스의 60에서 70% 가격이고 레오파르트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성능은 동급이에요. K2의 핵심인 파워팩을 보겠습니다. 파워팩은 전차의 심장과 같은 엔진과 변속기의 결합체입니다. K2는 1,500마력 파워팩을 탑재하고 있는데 국산 파워팩의 가격이 11억 원, 독일산이 16억 원입니다. 30%가 저렴하면서 140개 시험 항목에서 독일산과 동등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120mm 55 부경장 활강포에 자동 장전 장치, 능동 방어 체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보다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납기입니다. 레오파르트2 A8의 납기는 K2보다 3년 이상 늦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는 납품 시기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반면 현대로템은 연간 120대에서 200대의 K2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양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폴란드와의 계약 규모를 보면 그 스케일이 드러납니다. 기본 계약만 K2 전차 980대, 1차 180대는 한국에서 완성품을 보내고 2차부터는 K2 PL이라는 폴란드 맞춤형 버전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폴란드는 단순한 고객이 아닙니다.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입니다. 폴란드에는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 삼성전자와 LG전자 가전 공장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현지 생산을 통해 유럽 시장을 공략한 경험이 축적돼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차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이라크, 페루 등 새로운 수출 후보국들이 K2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2는 단순히 싼 전차가 아닙니다. 에이브럼스급 성능을 절반 가격에, 그것도 바로 받을 수 있는 전차. 이것이 K2가 세계 시장에서 선택받는 이유입니다. K방산에서 가장 성공적인 수출 무기를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K9 자주포입니다. 현재 11개국에서 1,700문 이상이 운용되고 있고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이 70%입니다. 누적 수출액만 1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표준 자주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K9은 155mm 52 부경장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거리는 40km 이상, 분당 6발에서 8발을 사격할 수 있고 사격 후 30초 이내에 진지를 이탈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대전에서 자주포의 생존은 쏘고 빠지는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적이 포탄 낙하 지점을 역추적해서 반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에서 2분입니다. 30초 안에 사라지면 잡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주력 자주포인 M109 팔라딘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팔라딘은 K9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격 속도, 사거리, 기동성 모든 면에서 K9이 앞섭니다. 가격도 K9이 대당 약 350만에서 400만 달러로 팔라딘의 50에서 60% 수준입니다.
미국도 이 격차를 인정하고 있어서 실제로 미군 내에서도 K9 기반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을 검토한 바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이 왜 자주포에 이렇게 강한지 배경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밀려 내려왔을 때 벤플리트 제플리트 장군이 하루 포탄 사용량을 5배로 늘려 이를 막아냈습니다. 이른바 벤플리트식 화력전입니다. 한국군은 이 경험에서 포병의 중요성을 절감했고 이후 70년간 화력 중심의 군사 전략을 유지해왔습니다. K9은 이 전통 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더해진 결과물입니다. K9의 성공 비결은 검증된 실적에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사례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2017년에 K9을 1차 도입했는데 영하 30도 이하의 혹한 환경에서 수년간 운용한 뒤 성능을 다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4월에 112문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규모가 9,400억 원입니다. 극한 환경에서 써보고 다시 산 겁니다. 이보다 확실한 검증이 있을까요? 인도도 K9을 도입해서 현지 생산하고 있고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호주, 튀르키예까지 도입국 리스트를 보면 나토 회원국과 선진국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토 국가들 사이에서 K9이 표준 자주포로 자리 잡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한 나라가 도입하면 인접국도 호환성을 고려해서 같은 무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종의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생산 라인은 2030년대 초반까지 풀가동이 확정돼 있습니다. 이미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겁니다. 누마니아는 아예 K9 현지 생산 공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주포 시장에서 K9의 위치는 전투기 시장에서 F-16의 위치와 비슷합니다. 가격은 합리적이고 성능은 검증됐고 어디서든 운용할 수 있고 이미 충분한 규모의 사용자 기반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K9은 한국 방산의 가장 안정적인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K방산이 세계 부대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존재감을 보여준 무기가 있습니다. 천궁이 미사일입니다. 2026년 3월 UAE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옵니다. 약 60발. 이 미사일들의 종말 속도는 마하 5에서 10. 초속으로 환산하면 1초에 3.4km를 날아가는 겁니다.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천궁이가 이 미사일들을 96%의 확률로 요격해냅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96%라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권위 있는 소스에서 일관되게 이 수치를 보도하고 있고 UAE가 실전 후 추가 물량을 긴급 요청한 것이 그 성능을 반증합니다. 숫자로 보면요, 천궁이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5억 원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엇은 한 발에 약 60억 원, 천궁이는 패트리엇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가격인 겁니다. 방공미사일은 특성상 한 표적에 최소 2발을 쏩니다. 불안하면 4발까지 쏘기도 합니다. 요격을 확실히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미사일 단가가 곧 국가 방어 비용을 결정합니다. 같은 예산으로 천궁이를 사면 패트리엇보다 3배에서 4배 더 많은 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천궁이가 이 성능을 갖추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시작은 1990년대 불곰 사업이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진차관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대신 군사기술을 넘긴 겁니다. 그때 들어온 핵심 기술이 콜드런치입니다. 콜드런치는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수직으로 튕겨 올린 뒤 공중에서 방향을 잡고 엔진에 불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360도 어느 방향이든 즉시 교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패트리엇은 발사대를 적 방향으로 지향해야 하지만 천궁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발사대가 손상되지 않아서 연속 발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한미동맹을 통해 패트리엇의 시커 기술이 결합됐습니다. 시커는 미사일이 표적을 추적하는 핵심 장치인데 러시아식 유도 방식 대신 미국식 다중엔진 기동 방식을 적용해서 정밀도를 끌어올린 겁니다. 결국 천궁이는 러시아의 발사 기술, 미국의 유도 기술, 한국의 통합 능력이 30년에 걸쳐 합쳐진 결과물입니다. 수출 실적은 이렇습니다. UAE 약 4조 1천억 원, 사우디아라비아 약 4조 2,500억 원, 이라크 약 3조 7천억 원, 세 나라만 합쳐도 12조 원이 넘습니다.
특히 UAE는 실전에서의 성능에 감탄해서 보유하고 있던 30기 전량을 추가 구매하겠다고 요청했을 정도입니다. 원유 600만 배럴을 보너스로 제공하면서까지요. 그리고 1002의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패트리엇과 함께 쓰면 방어율이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패트리엇이 약 40km 고도에서 요격하고 1002가 약 20km 고도에서 2차 요격을 하는 다층 방어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기존 패트리엇 체계를 버리지 않고도 1002를 추가해서 방어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겁니다. 패트리엇의 3분의 1 가격에 동등하거나 더 높은 요격 성능, 그리고 기존 체계와의 호환성까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1002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방공미사일이 된 겁니다. K방산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무기가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양산이 시작됩니다. 먼저 4.5세대라는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세계 전투기 시장은 크게 세 층으로 나뉩니다. 최상위에 F-35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있습니다. 맨 아래에는 F-16이나 미그-29 같은 4세대 전투기가 있죠. 문제는 5세대와 4세대 사이에 거대한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F-35는 뛰어난 전투기이지만 모든 나라가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가격이 대당 8천만 달러 이상입니다. 유지보수 비용은 더 비쌉니다. 그리고 미국이 판매를 허가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유로 거절당하는 나라도 있죠. 반대로 4세대 전투기만으로는 현대전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층 사이에 끼인 나라들이 전 세계에 상당히 많습니다. KF-21이 노리는 시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KF-21 블록 1의 가격은 약 6,500만에서 8,300만 달러입니다. F-35와 비슷하거나 20에서 30% 저렴한 수준이죠. 하지만 핵심은 가격만이 아닙니다. KF-21은 F-35와 달리 미국의 수출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수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F-35를 사고 싶어도 미국이 팔지 않는 나라들에게 KF-21은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F-35는 스텔스 성능을 위해 무장을 내부에 탑재하는데 그래서 탑재할 수 있는 무장의 양이 제한적입니다. 전장 초기에 적 방공망을 제압할 때는 F-35가 효과적이지만 대규모 폭격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무장을 주렁주렁 갈 수 있는 전투기가 더 유용합니다. KF-21은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수출 시장의 규모는 57조에서 7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잠재 수출국 리스트가 상당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16대 도입이 논의 중이고 UAE와는 150억 달러, 약 22조 원 규모의 KF-21 중심 방산 패키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페루, 사우디아라비아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도전도 있습니다. KF-21은 아직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전투기 시장에서 실전 기록은 대단히 중요한 판매 요소입니다. 그리고 일부 핵심 부품은 여전히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엔진의 경우 현재 미국 GE의 F414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향후 국산 엔진 개발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의 전략적 가치는 분명합니다. F-35를 살 수 없거나 F-35가 과잉 사양인 나라들에게 KF-21은 가격, 성능, 정치적 조건, 모든 면에서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양산 시작과 함께 KF-21이 어떤 수출 성과를 거두는지가 K방산의 다음 챕터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K2, K9, 천궁이, KF-21만이 K방산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목해야 할 무기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하이마스가 큰 주목을 받았죠. 천무는 이 하이마스의 직접적인 경쟁 무기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하이마스는 6발의 로켓을 탑재합니다. 천무는 12발, 정확히 2배입니다. 사거리도 천무가 80km에서 최대 300km까지로 하이마스의 70km를 넘어섭니다. 천무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의 발사대에서 로켓탄과 전술미사일을 모두 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이마스는 로켓 체계와 미사일 체계가 분리되어 있지만
천무는 이걸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했습니다. 작전 유연성이 훨씬 높다는 뜻입니다. 수출 실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288대를 계약했고 에스토니아에 5천억 원, 노르웨이에 1조 원 이상의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특히 노르웨이는 장거리 정밀 화력 체계 사업에서 미국 하이마스 대신 한국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하이마스의 본고장격인 나토 국가가 한국 무기를 고른 겁니다. 두 번째는 FA-50 정공격기입니다. FA-50은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개발된 경전투기로 대당 2천만에서 2,500만 달러 수준입니다. 본격적인 전투기는 아니지만 게릴라 소탕이나 지상공격, 초기 방공 같은 임무에는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39기, 말레이시아에 18기가 납품 예정이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페루, 콜롬비아 등이 후속 고객으로 거론됩니다. 노후 전투기 교체가 필요하지만 F-35까지 살 필요는 없는 나라들에게 FA-50은 가격 대비 최적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수리온 기동헬기입니다. 대당 1,200만에서 1,500만 달러의 중형 다목적 헬기로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동남아와 중동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이 개별 무기를 하나씩 파는 게 아니라 패키지로 묶어서 판다는 겁니다. KAI는 FA-50과 수리온을 항공전력 패키지로 함께 제안합니다. 교육, 정비, 부품 조달을 통합해서 운용 효율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두 종류의 항공기를 하나의 지원 체계로 관리할 수 있으니 비용이 줄어들고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 규모가 커집니다. 폴란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전투기를 한꺼번에 패키지로 계약한 겁니다. 여기에 폴란드 신공항 건설 자문이 인천공항공사, 차세대 트램은 현대 로템까지 연결됩니다. 방산을 넘어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통합 패키지. 이것이 K방산의 또 다른 경쟁력입니다. 지금까지 K2, K9, 천궁이, KF-21, 천무, FA-50까지 개별 무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무기 하나하나의 성능만으로는 세계 4위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한국 방산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성비입니다. 한국산 무기는 서방 선진국 제품 대비 25%에서 50% 수준의 가격에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K2 전차는 에이브럼스의 60%, 천궁이는 패트리엇의 30%, K9은 팔라딘의 50에서 60% 가격입니다. 이건 한국이 의도적으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70년간 유지해온 대량 생산 체제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인프라가 원가를 부조적으로 낮추는 겁니다. 같은 성능의 무기를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납기 속도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차이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 업체들은 냉전 이후 생산 라인을 대폭 줄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요가 폭발했지만 생산 라인을 다시 키우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반면 한국은 계약 후 수개월 내에 완성품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K2를 4개월 만에 보낸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전쟁이 코앞인 나라에게 3년 뒤에 오는 무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이 선택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술 이전입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를 팔되 기술은 주지 않는 겁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공동 개발까지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방산 시장에서 후발주자이기 때문입니다. 선두가 안 해주는 것을 한국은 해줘야 합니다. 일종의 1+1 전략이죠. 하지만 이것이 구매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매력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자국의 방산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실전 검증입니다. 한국군 53만 명이 매일 실제로 사용하는 무기들입니다. 개발되면 바로 전방부대에 배치되고 수년간 운용하면서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하고 성능을 개량합니다. 그 개량된 버전이 수출되는 거죠. 천궁이가 UAE에서 96%의 요격률을 보인 것도 한국군이 수년간 운용하면서 체계를 고도화한 결과입니다. K9을 핀란드가 혹한 속에서 검증하고 다시 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섯 번째, 패키지 딜입니다.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금융 지원,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시설 구축, 심지어 인프라 건설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제안합니다. 폴란드의 K2 전차를 팔면서 동시에 인천공항공사가 신공항 자문을 하고 현대로템이 트램을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무기 도입이 자국 경제 발전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건 미국이나 유럽이 제공하지 않는 한국만의 차별화된 수출 전략입니다. 이 5가지 가성비, 납기, 기술 이전, 실전 검증, 패키지 딜과 K방산을 세계 4위로 끌어올린 부조적 경쟁력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K방산이 완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짚어야 할 약점과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품 국산화율입니다. 현재 한국 무기의 부품 국산화율은 약 77%입니다. 나머지 23%는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데 특히 항공 엔진이나 일부 첨단 전자장비는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KF-21의 엔진이 미국 지휘사의 F414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미국이 부품 수출을 제한하면 한국 무기의 생산과 수출이 동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수출 금융 인프라입니다. 방산 수출은 보통 구매국에 대출을 해주면서 이루어집니다. 무기 대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가 이 규모를 감당하기에 부족했습니다. 폴란드 60조 원 계약 때 수출입은행이 감당이 안 돼서 시중은행 5곳을 동원해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5년에 수출입은행법이 개정되어 한도가 늘어났지만 앞으로 수출 규모가 더 커지면 금융 인프라가 다시 병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 유출 리스크입니다. 기술 이전이 K방산의 강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점이 동시에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기술을 너무 많이 이전하면 구매국이 자체 생산에 나설 수 있고 그 기술이 제3국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핵심 소스 코드나 설계 데이터의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폴란드 사례에서 봤듯이 구매국의 정권이 바뀌면 계약 전체가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U가 역내 조달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유럽 시장 진출에 제도적 장벽이 생기고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 생산 전략이 이 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방산 수출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숫자로 보면요, 2022년 방산 수출 수주만으로 약 1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46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방산 빅4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카이의 수주 잔고는 약 130조 원에 달합니다. 이건 향후 수년간 안정적인 매출과 고용이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방산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과 함께 한국 경제의 새로운 수출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수출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10년에서 20년 단위의 장기 계약이 중심입니다. 한번 체결된 계약은 유지 보수, 부품 공급, 성능 개량까지 연결되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구조인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70년간의 전쟁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인프라, 그리고 가성비와 납기라는 압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방산 수출 세계 4위에 올라섰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이 미사일, KF-21 전투기, 각각이 세계 시장에서 기존 강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품 국산화, 수출금융 인프라, 기술 유출 방지, 정치적 리스크라는 과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국 방산이 지금의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무기의 성능만큼이나 이 과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해질 겁니다. 분명한 것은 K방산은 이미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